자, 그래서 이제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그래서 나오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 첫 번째는 뭐 니네 우리 통과 때도 배웠다만 통과 때도 배웠다만 모든 우리가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 생명체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들, 뭐 사람을 비롯해서 생명체에서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에게서만 나타난 어떤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생명체들에게서는 이런 생명현상이라는 게 나타날 거고, 그럼 그 생명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럼 바꿔 말하면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이 생명현상의 특성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으면 걔는 생명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뭐 바이러스 같은 애들. 그래서 모든 생명체라 하면 반드시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생명현상의 특성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한 7가지 정도 나와. 자, 첫 번째는 뭐냐? 여기 지금 나오지만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생명체는 첫 번째예요. 그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열심히 필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우리 이제 뭐 통과 때 세포에 대해서 배웠겠다만 우리가 세포라고 하려면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돼. 최소한 3가지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될까? 일단 세포막이 있어야 돼. 세포라고 하면 반드시 세포막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DNA, RNA라고 하는 이른바 핵산이라는 게 있어야 돼. 핵산. DNA, RNA.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야, 우리 1학년 때 배운 핵산이라는 게 뭐지? DNA, RNA, 특히 DNA는 뭐가 저장돼 있다 그래? 유전 정보 저장돼 있다 그러지? 그럼 그 유전 정보라는 게 뭐지? 그 세포가 혹은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정보잖아. 일종의 단백질 설계도란 말이야. 자, 단백질 어디서 만들어져? 리보솜. 그렇지. 자, 그래서 최소한 요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뭐 이건 나중에 내신 때 얘기해도 되긴 하는데 니네 모든 세포에는 그러면 세포막이 있고 핵산이 있고 리보솜이 있는데 핵산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핵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야. 핵산하고 핵은 구분해야 돼. 핵이라는 게 뭐야? 세포 안에서 핵산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핵이라 부르는 거지 핵은 없을 수 있어. 핵은 없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아무튼 세포라고 하려면 요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생명체든 그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세포가 뭐라고 돼 있어? 그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이렇게 표현하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나오지만은 생물 중에는 이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꼴랑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애들이 있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애들이 있어. 그지? 뭐 우리 주변에 눈에도 안 보이지만 뭐 세균들, 각종 세균들 이런 애들 단세포 생물이야. 근데 우리 사람처럼 무수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어쨌든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단세포 생물이라 하고 사람처럼 무수히 많은 세포들. 자, 그런데 단세포 생물은 또 2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야. 2가지로. 단세포 생물이 이어도 이제 얘는 다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중에서도 핵을 갖고 있는 단세포 생물이 있어. 그리고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단세포인데 핵을 안 갖고 있는 애들 우리가 원핵세포라 그래. 원핵세포. 그런데 단세포 생물이지만 그 세포 안에 핵이 있으면 진핵세포라 그래. 자,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을 이루는 세포는 무조건 핵이 있어. 진핵세포 또는 진핵생물이라 그래. 자, 그럼 잘 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자, 세포의 핵이. 자, 원핵은 없다. 진핵은 있다. 이렇게 돼. 야,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핵산은 어때? 핵산은. 이게 핵이 없어도 핵산은 어때? 다 있는 거야. 알겠네?
핵이 없어도 핵산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 핵은 없어도 핵산은 다 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요거 이렇게 얘기해도 분명히 틀려갖고 올 거야. 이거 실수하지 마라. 핵과 핵산 차이. 그래서 뭐 그게 하나의 세포건 혹은 여러 개의 세포 간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그죠? 야, 단세포는 동물과 식물의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알다시피 다세포 생물은 이제 뭐야?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이제 구분을 하거든. 근데 이제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세포 생물들은 무수히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세포들이 그냥 단순히 모인 게 아니란 말이지.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림에 넣어놨지만 어떤 체계적인 구성 단계를 거친다는 거. 유기적인 어떤 구성 단계를 거쳐서 그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된다라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동물과 식물 같은 경우에, 그죠? 자, 이 다세포 생물.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과 같은 동물이라고 해봐. 그러면 내 몸을 이루는 세포들도 다양한 세포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 내 피부를 이루는 세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이게 몸속에 있지만 신경을 이루는 세포도 있을 것이고, 내 근육을 이루는 여러 다양한 세포들이 있겠지. 그럼 세포마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다 다른 거야.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 피부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모여서 피부가 되는 거야. 즉 다양한 종류의 각각의 세포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져. 조직.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런 피부를 이루는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상피세포가 있다. 그러면 상피세포들끼리 모여서 상피조직이라는 게 되는 거야. 상피조직. 그럼 이 상피조직이 뭐 내 피부가 될 수도 있고 내장기관의 뭐 안쪽 이렇게 벽을 이루는 부분을 이제 상피조직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 근육세포가 있어. 근육을 이루는 근육세포가 있어. 그러면 근육세포들끼리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내 팔, 다리, 각종 내장기관들을 이루는 근육이라는 조직이 되는 거야. 조직. 그 다음에 우리 그 혈액 속에도 여러 가지 들어있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들어있다 배웠지. 걔네들 각각 다 세포거든. 예를 들어 적혈구, 뭐 백혈구, 응? 혈소판 이런 거 다 세포야. 그러면 얘네들이 모여서 혈액이라는 조직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이른바 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몸속에 여러 기관들 있잖아. 대표적인 내가 지금 몇 개만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위, 뭐 소장, 이런 식으로 대장, 그 다음에 뭐 심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각종 혈관들 등등등.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라는 기관을 살펴봐. 위라는 기관을 보게 되면 위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건 상피 조직으로 돼 있는 거지. 위 끊임없이 움직이거든. 밥 먹으면 소화시키려고 근육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위에도 상처가 나면 피가 나거든. 혈액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위라는 기관은 뭐 이런 상피 조직, 근육 조직, 뭐 혈액이라는 조직 이런 것들이 모여서 위라는. 그럼 소장도 마찬가지인 거지. 대장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모여서 또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봐봐. 예를 들어서 위라는 기관, 소장, 대장 얘네들은 각각 다른 기관이지만 하는 일이 또 어때? 비슷하지. 밥 먹은 거 소화시키는 것과 관계된 기관들이잖아. 그러면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위, 소장, 대장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이면 소화계라는 기관계가 되고, 여기 지금 적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 심장, 혈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순환계라는 기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적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호흡할 때 폐, 그제?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기관, 기관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호흡계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진 않았는데 뭐 콩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또 이런 내 그 소변 보는 거와 관계된 기관들이 있지.
그런 애들이 모여서 배설계라는 게 돼. 그래서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하는 일이 비슷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관계들이 모여서 결국 한 명의 사람, 뭐 한 마리의 강아지, 한 마리의 토끼, 돼지, 소 이런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세포 생물은 이런 어떤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식물도 비슷합니다. 식물도 그죠? 식물도 비슷한데 지우고 자 이거에 대한 예시들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써놨으니까 한번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 식물도 비슷합니다. 식물도 뭐 식물을 이루는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그 세포들끼리 비슷한 일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러면 그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식물은 조직계라는 게 만들어져. 조직계. 그지?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써놨다만 식물을 이루는 세포 여러 가지가 있거든. 뭐 표피세포라는 게 있고 공변세포라는 게 있고 엽육세포라는 게 있고 뭐 등등등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피세포들끼리 모이면 표피조직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엽육세포라는 게 모여서 뭐 여기 지금 써져 있진 않은데 뭐 울타리 조직이라든지 해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 자 그러면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조직계라는 게 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걸로 얘기하자면 표피 조직이라는 거에 여기 공변세포라는 게 이제 합쳐지면 표피 조직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관세포가 모여서 물관이란 조직 되거든. 체관세포라는 게 모여서 체관이라는 게 되거든. 그러면 그런 물관과 체관이라는 조직이 합쳐져서 뭐 관다발 조직계라는 게 또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가 만들어져. 그러면 그런 여러 조직계들이 모이면 잎이니 줄기니 뿌리니 하는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마찬가지로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 한 송이의 꽃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세포 생물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걔네들이 단순히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유기적인 체계를 거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그 구성 단계라고 하는데 구성 단계를 보면 동물에는 기관계라는 단계가 있지, 그죠? 그다음에 식물에는 조직계라는 단계가 있다. 줄지 마. 그래서 요거 차이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다.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그거야. 다세포 생물들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이런 유기적인 체계를 통해서 개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핵심 단세포건 다세포건 모든 생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뭐 단세포부터 세포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서는 두 번째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물질대사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질대사. 그지? 밑에 나오지 두 번째. 물질대사. 자, 이거 우리 통과 때 배웠지. 물질대사라는 게 뭐야? 생명체 안에서 혹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 여기 써져 있지. 야. 생물체 안에서 혹은 그게 단세포 생물이라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질대사라고 하지? 자, 이거 통과 때 배웠어. 그래서 물질대사는 자,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화학 반응이다. 일종의 화학 반응이다 이거야.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지. 뭐가 있어?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 그지?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지. 동화작용은 뭐지? 자, 뭔가 이제 공부하다가 합성 뭐 이런 말 나오면 동화작용인 거지. 그러니까 동화작용은 여기 써져 있지만 분자로 따지면 작은 분자를 합쳐서 큰 분자 만드는 거지. 저분자 물질을 합쳐서 고분자 물질 만드는. 그래서 합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동화작용이라는 물질 대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대로 이화작용은 뭐야? 고분자 물질을 분해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만 저분자 물질이 생긴 거야. 그래서 분해라는 말이 나오면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분해란 말이 나오면
이거 우리 통합 때 다 배운 거니까. 그래서 이거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지. 반대로 이화작용은 유기물을 분해했더니 무기물이 남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니네가 배운 물질대사. 물질대사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화학 반응이지. 그래서 반드시 뭐가 관여해?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리고 물질대사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땐 에너지가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대사의 특징 두 가지지. 동화든 이화든 반드시 뭐다? 에너지가 출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 동화작용, 이화작용을 따져보면은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 에너지 출입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가 작으면 에너지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적었던 애가 에너지가 많은 애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잖아. 그럼 그냥 많아지진 않으니까 그거만큼을 외부에서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동화작용은 다르게도 얘기하면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흡열 반응. 그럼 이화작용은 반대겠지.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 되는 거니까 에너지 많았던 애가 나중에 에너지 적은 애가 되는 거니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만큼을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화작용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발열 반응이라고도 부르는 거지. 그래서 동화작용. 그러면 대표적인 동화작용에는 뭐가 있을까? 니네 합성이란 말 들어가면 다 동화작용이다. 대표적인 거 광합성, 광합성. 그지? 광합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야, 그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세포 안에서 필요한 단백질 만들잖아. 동물이건 식물이건 세포 안에서 단백질,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단백질 만드는 거. 이것도 동화작용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우고 아마 나중에 또 배울 텐데 세포가 세포분열이라는 거 하려면 어때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DNA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거든? DNA를 복제를 해야 되지. DNA 복제해서 DNA 하나 더 만든다는 건 뭐야? 뉴클레오타이드들 결합시켜갖고 또 하나의 DNA를 만드는 거잖아. 자, DNA가 세포 안에서 복제되고 만들어지는 거. RNA가 만들어지는 것도 어쨌든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서 DNA 만들고 RNA 만드는 거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니까. 동화작용인 거야. 대표적으로. 자, 대표적인 이화작용엔 뭐가 있을까? 그렇지. 광합성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세포호흡이 있을 것이고. 그지? 세포호흡.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는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들어있잖아. 그거가 소화효소에 의해서 뭐야? 아미노산, 뭐 포도당, 지방산 뭐 이런 걸로 분해가 되지. 자, 화학적 소화라고 하지. 화학적 소화. 이게 대표적이야. 근데 꼭 이거가 아니더라도 니네가 어떤 그림이나 이런 자료가 주어졌을 때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다 이화작용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반대로 어떤 작은 애들을 합쳐서 큰 놈을 만든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간단한 모식도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동화작용과 이화. 그래서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반드시 뭘 한다? 모든 생명체들은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과 같은 물질대사라는 걸 한다는 거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물질대사가 안 일어나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가 있어. 자, 그 다음 장에 보면, 그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여기 탐구 분석 그래가지고 예전에 화성이라는 행성에 바이킹호라는 탐사선을 보냈어. 야, 이 바이킹호라는 탐사선이 말이야, 그 화성의 토양을 채취해가지고 그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사를 한 거야. 그 화성 토양 실험. 자, 여기 지금 요건데, 요거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다? 야, 화성 토양에 만약에 생명체, 그게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존재한다면 물질 대사를 할 거다라는 전제로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그랬잖아. 잘 봐. 세 가지 실험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동화작용을 하는, 자, 여기다가 실험 용기 안에다가 화성의 토양을 이렇게 담아놔. 잘 봐. 자, 동화작용하면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다 그랬지? 그럼 만약에 요 토양에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근데 광합성 하려면 재료로 뭐가 필요하지? 이산화탄소 필요하잖아. 잘 봐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CO2라고 쓰잖아. 그럼 여기서 탄소는 그 질량수가 12짜리거든. 일반적인 탄소야. 그런데 대부분의 원소들은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 이 탄소도 동위원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데 말이야. 그냥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 방사성 동위원소야 이게.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사능이 나와. 방사능이. 그래서 여기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를 여기다 넣어줘. 자, 그런 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전등을 켜가지고 빛을 비춰줘. 충분하게 넣어주고 충분하게 빛을 비춰줘. 그럼 만약에 이 토양에 광합성하는 애가 존재한다면 턱 괴면 자는 거야. 얘를 가지고 뭐 하겠어? 광합성을 하겠지. 자, 광합성을 하면 뭐가 만들어지지? 포도당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 포도당은 요 탄소로 이루어진 포도당일 거야. 맞지? 이게 요렇게 포도당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충분하게 지난 다음에 그럼 얘가 이제 만들어졌다 치면 자, 여기에 내가 넣어놓은 이 CO2가 남아있지. 빼버려. 다시 빼내.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불 끄고 얘를 가열해. 자, 가열하면 뭐 하는 거지?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광합성을 하는 애가 있다면 얘가 만들어졌을 테니까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까 그럼 내가 가열하면 얘를 이제 태우는 셈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이 포도당이 연소가 되면서 14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 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 방사능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얘를 빼준 이유가 뭐겠어? 만약에 여기 포도당이 생겨 있다면 내가 가열했을 때 생기는 요 이산화탄소랑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랑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빼놓는 거야. 빼낸 다음에 가열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요 포도당이 생겼다면 얘가 생겨야 돼. 그러면 얘가 생겼다면 방사능이 나오니까 여기 지금 그림에처럼 옆에다가 방사능 계측기를 이렇게 달아놓은 거야. 그럼 어때야 돼? 얘가 만약에 생겼다면 방사능 계측기에 표시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생겼다면 결국 얘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동화작용하는 애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얘 안 생겼다는 얘기고 얘가 안 생겼다는 얘기는 포도당도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럼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야? 이 화성 토양에는 광합성하는 애는 없더라 이 말인 거지. 동화작용하는 애는 존재하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사람도 광합성은 못하잖아. 동화작용은 못해도 그러면 이화작용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이번에는 이화작용하는 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자, 이번에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화성 토양이 들어있어. 자, 이화작용하면 세포호흡 생각날 거 아니야. 자, 이번에 여기다가 양분을 넣어주는 거야. 포도당 넣어주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그냥 포도당이 아니라 어떤 포도당? 14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포도당을 여기다 넣어준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세포호흡을 하는 애가 존재한다면 걔는 요 포도당을 이용해서 뭘 하겠어? 세포호흡을 하겠지? 그러면 그 결과 연소랑 마찬가지로 세포호흡의 결과 14짜리 탄소로 이루어진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 얘가 생겼다면 방사능이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방사능 계측기 달아놨어. 자, 그랬더니만 어때? 아무런 변화 없더래. 아무런 변화 없다는 얘기는 뭐야? 얘 안 생겼다는 얘기지? 안 생겼다는 얘기는 뭐지? 이거 넣어줬는데 세포호흡하는 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맞아?
이화작용, 동화작용 하는 애도 없고 이화작용 하는 애도 없다는 얘기인 거야. 한 가지가 더 있어. 얘도 이화작용 확인하는 거거든. 실험 다. 잘 봐. 비슷한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이 여기다 포도당을 넣어줘. 근데 일반적인 포도당을 넣어줘. 그냥 일반적인 포도당. 그럼 마찬가지로 이화작용하는 애가 있다면 뭐 하겠어? 얘 가지고 세포호흡을 하겠지? 세포호흡하면 무조건 뭐가 생겨야 돼?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되겠지? 그러면 세포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면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그냥 방사능이 안 나오더라도 이산화탄소 비율이 어때야 돼?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옆에다가는 이 경우에는 방사능이 안 나올 테니까 그냥 기체 분석기를 달아놓은 거야. 자, 그랬는데 어떻더래?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됐건 결국 이화작용하는 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따라서 화성 토양에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도 없고 하는 애도 없고 이화작용하는 애도 없다. 즉 화성 토양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화성 토양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러니까 이 실험 자체가 뭐야?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실험을 수행을 했다 이 말이지. 알겠냐? 물론 그 바이킹호가 한 지역에만 없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그 이 실험 자체가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동화든 이화든 반드시 물질 대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화성 바이킹호 실험은 꼭 좀 기억. 이거 내신에서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극의 자, 세 번째 구분을 해서 할게. 여기 세 번째는 뭐냐? 요거만 얘기하고 잠깐 쉽시다. 단세포든 다세포든 자극이 주어지면,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모든 생명체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다?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그죠? 자극이 주어지면 무조건 그거에. 그래서 그 예시가 중요해. 예시. 물론 얘네들도 예시가 있어. 그리고 보통 보기에는 그 예시를 주겠지. 그래서 이거와 관계 깊은 생명 현상의 특성이 뭐냐? 뭐 물질 대사냐? 세포를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게 있어. 뭐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좀 할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여기 뭐 나왔지. 뭐 미모사라는 식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잎이 펼쳐져 있는데 얘를 톡 건드리면 이렇게 입이 오므라들어. 자, 미모사라는 식물의 잎을 건드려 자극을 준 거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미모사가 잎이 오므라드는 반응이 나타난다. 이제? 이거 말고도 많잖아. 뭐 예를 들자면 뭐 있어? 너네 지렁이한테 빛을 비춰. 응? 그럼 어떻게 되지? 빛이 안 비치는 쪽으로 얘가 가거든. 그러니까 지렁이한테 빛이라는 자극을 준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비추지 않는 곳으로 얘가 이동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또 뭐 있어?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무릎 반사라는 게 있지. 무릎을 톡 치면 나도 모르게 뭐가 일어나? 다리가 올라가는 반응이 나타나잖아. 뜨거운 거에 손이 닿으면 나도 모르게 손 떼잖아. 그런 거 다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 그죠? 자극에 대한 반응.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뭐 플라나리아 같은 애도 빛을 비추면 비추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하고. 그거 있지. 예를 들면 요 하나만 더 할게. 요즘에 보니까 이 꽃 파는 집에서 많이 팔던데 파리지옥이라는 식물 있지. 파리지옥. 파리지옥에 곤충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지? 입이 닫혀. 그지? 자, 무조건 닫히진 않거든. 그 사실은 이게 파리지옥이 잎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감각모라는 게 조그만 털 같은 게 막 나 있어. 그러니까 곤충이 움직이다 그거 건드리면 이게 딱 닫혀버리는 거거든. 이거 자체는
파리 지옥에 곤충이 들어가서 움직이다가 그 감각모에 자극을 가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거에 대해서 뭐야? 잎이 닫히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지. 물론 다치고 나면 어떻게 돼? 다치고 나면 소화액이 나와서 그거는 뭐야? 물질 대사야. 근데 곤충이 건드려서 잎이 닫혀지는 것까지는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겠다만 모든 생물은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무조건 나타나게 돼 있다. 뭐 그게 단세포도 마찬가지야. 단세포 생물한테 빛을 비추잖아. 빛이 없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걔네들이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거지. 물론 빛이 있는 쪽으로 모여드는 애들도 있지. 근데 나방 같은 애들은 어때? 빛이 있는 쪽으로 오히려 몰려들지, 그지? 뭐 그것도 어쨌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 알겠니? 기왕에 하는 거 하나만 더 하고 합시다. 네 번째. 자, 모든 생명체들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 항상성. 항상성이 뭐지? 모든 생물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상태, 자기의 세포 혹은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항상성 유지라고 하지. 자, 이거에 대한 예시는 우리 사람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 자, 우리 더우면 뭐해? 땀 흘리지. 그 항상성 유지하려고. 왜? 더우면 체온이 올라간 거잖아. 그럼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뭐가 나는 거야? 땀이 나는 거야. 자,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에 소변을 더 많이 보거든. 그 이유가 뭐야? 자, 우리가 땀이라는 게 주성분이 물이잖아. 내 몸의 수분 상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여름에는 땀을 통해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오줌을 좀 적게 싸는 거거든. 반대로 겨울에는 땀을 안 흘리니까 어때? 오줌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내 몸의 수분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느끼지는 못하겠지만은 밥을 먹으면 소위 말하는 혈당량이라는 게 올라가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 혈당량을 다시 낮춰줘. 반대로 운동을 하면 혈당량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그때는 인슐린이 줄어들고 글루카곤이라는 게 나와서 혈당량을 높여줘서 이 혈당량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한 범위가 유지가 되게 해줘. 이런 것도 항상성 유지지. 그지? 예를 들자 뭐 개구리들이 겨울잠 자는 것도 뭐야? 걔네들은 사람처럼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에 땅 파고 들어가서 겨울잠 자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 알겠어? 그래서 모든 생명체, 여기에서 대표적인 예시 몇 개 써놨잖아. 자, 그래서 항상성 유지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나의 체온, 삼투압, 혈당량 같은 어떤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항상성이다. 이게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모든 생명체들은.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로 여기 보면 더운 날에는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짠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진다라고 판단을 하거든. 그 결과 뭐 갈증도 나게 돼서 물도 마시게 되고 소변량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개구리들이 예를 들어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겨울에 겨울잠을 잔다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여기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합시다. 자, 그래서 요 생명현상의 특성 7가지 지금 4가지 얘기한 거야. 자, 근데 얘 4가지는 그지? 이 4가지 7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뭐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 대사를 하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 특징들은 이 어떤 생명체가 뭐야? 그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징이야. 개체. 이거 나중에 좀 이따 또 정리할 건데 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징이다. 그지? 자, 그럼 5번째 뭐가 있느냐? 이제 5번째. 여기선 4번으로 나온다만 발생과 생장. 자, 5번째. 발생과 생장을 한다라는 거.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 발생이라는 게 뭐지? 발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발생하고 생장의 차이는 발생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물이나 식물들, 그지? 자, 참고로 이 발생과 생장은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잖아. 자, 그냥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에서는 이 발생과 생장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들이 보통은 이 발생과 생장을 하는 거야. 단세포 생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다세포 생물은 동물하고 식물로 구분한다 그랬잖아.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들은 암수가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뭘 만들지? 생식세포라는 걸 만들지. 그래서 그 생식세포가 결합을 해서 자손이 태어나잖아. 그럼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봐. 정자하고 난자가 결합하면 뭐가 돼? 수정란이 돼. 그럼 그 수정란에서부터 개구리로 얘기합시다. 개구리의 암컷과 수컷이 각각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개구리의 수정란이 만들어졌어. 그럼 그 수정란이 여러 이제 단계,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린 올챙이가 돼. 자, 이게 발생이야. 자, 수정란에서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우지 2세포기, 뭐 4세포기, 8세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분열을 거듭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가 만들어져? 올챙이가 만들어지잖아. 자, 여기까지가 발생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어린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발생인 거야. 그러면 이 어린 올챙이가 이제 나중에 뭐가 돼? 성체가 될 거 아니야. 큰 개구리가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생장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들은 이렇게 발생 과정과 생장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 그거의 핵심은 뭐 세포 분열 한다는 얘기야. 세포 분열. 세포 분열에서 세포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어차피 하나의 세포이기 때문에 걔는 세포 분열하면 그냥 두 마리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다세포 생물에서만 이게 나타난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는 걸 통해서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어린 개체가 만들어지고, 그 어린 개체가 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가 점점 늘어나서 성체가 되기까지 과정을 생장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발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생장, 이렇게 발생과 생장을 한다라는 거야. 자, 여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자, 이거지. 이 수정란이 되는 걸 생각해봐. 수정란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암수의 예를 들어서 암컷의 난자와 수컷의 동물 같은 경우에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생이라는 생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 밑에서 자식이 하나 태어나는 거잖아. 생식을 한다는 거야. 생식. 생식과 유전. 그래서 생식이라는 건 뭐야?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지. 대를 잇기 위해서, 그지? 부모가 자기랑 닮은 자식을 낳는 행위가 이제 생식인 거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이 나를 닮는 거잖아. 왜? 내가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 세포를 만들 때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일부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 자식에게 전달이 되지. 그래서 자식이 나를 닮지. 그게 뭐야? 유전인 거야. 생식과 유전. 자, 그런데 이 생식 같은 경우 이제 자식을 낳는 행위인데, 알다시피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자, 여기는 5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생물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김으로써 종족을 유지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무성생식이라는 게 있고 유성생식이라는 게 있지. 들어봤냐? 자, 무성은 성이 없다는 얘기지. 자, 유성은 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동물이나 식물들은 암수가 구별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 암수가 뭘 만들어? 생식세포를 만들어. 그래서 그 생식세포가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되고 발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손이 태어나는 게 유성생식이야.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들은 이 유성생식을 하는 거야. 다만 무성생식은 그럼 뭐겠어? 암수 구분이 없는 애들이 있지.
대부분의 단세포 생물들. 걔네들은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게 아니야. 생식세포의 암수가 없기 때문에 생식세포의 결합 없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남기는 게 무성생식인 거야. 그래서 무성생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이분법 또는 분열법이라고 해. 말 그대로 뭐겠어? 단세포 생물이 있어. 얘가 세포 분열하면 2개가 되잖아. 그럼 2마리가 된 거야. 이게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단순한 생식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 다음에 포자법이라는 것도 있어. 버섯 같은 애들은 뭐야? 응? 보통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식물들은 씨앗을 만드는 게 이 바로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씨앗이 생기는 거거든. 식물의 경우에는 종자식물이라고 하지. 근데 포자식물이라고 해서 버섯 같은 애들은 포자라는 걸 만들어서 그 포자를 퍼뜨려서 그 포자가 발아하면 자손이 되는 거야. 출합법이라는 것도 있어. 출합법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있는데 내 옆구리 살을 쭉 늘려갖고 나랑 똑같이 생긴 애 하나 만든 다음에 떨궈내는 거야. 이런 게 출합법. 히드라 같은 애들, 효모 같은 애들 대표적으로 출합법 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생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 이분법, 포자법, 출합법, 영양생식 이런 것들이 있지. 자, 그래서 대부분의 단세포 생물들, 그지? 자, 영양생식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식물들은 걔네들도 암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암술에서 난세포가 만들어지고 수술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져서 그게 결합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씨앗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씨앗이 땅 떨어져서 걔가 싹이 터서 이제 되는 게 일반적인 식물 유성 생식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뭇가지 하나 꺾어 땅에 꽂아. 거기서 뿌리가 나와서 자랄 수 있거든. 그런 거야, 그런 거. 영양생식.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 모든 단세포 생물들은 무성생식을 한다. 어때? 응? 그러니까 그러면 다세포 생물은 유성생식만 할 수 있다? 영양생식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유성생식도 할 수 있고 무성생식도 할 수 있는. 효모 같은 애들도 비슷해. 걔네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성생식, 무성생식 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무성생식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분법이라고 하면 얘가 DNA 무조건 갖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어쨌든 둘로 쪼개져야 되니까 DNA를 하나 더 만들어요. 이렇게 더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떨까? DNA가 똑같아. 자, 무성생식으로 자손을 낳는 경우에는 그 부모하고 자손의 유전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너희가 부모님이 아들이고 선생님도 선생님 부모님이 아들일 거 아니야. 부모님이 정자 난자를 통해서 유전자를 나한테 일부 물려주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닮는 거지만 그게 똑같지는 않아. 쉽게 말하면 아빠 거 반, 엄마 거 반 받는 거잖아. 아빠랑 똑같지 않고 엄마랑 똑같지 않잖아. 부모하고 자손이 유전자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갑자기 환경이 변했을 때 무성생식으로 태어난 자손들은 어때? 부모가 죽으면 자손도 죽는 거야. 그런데 유성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남기게 되면 어떻게 되지? 환경이 갑자기 변해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사라지더라도 자손은 살아남을 수 있어.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유성생식을 해서 자손을 남기는 경우가 좀 더 환경 변화에 유리한 면이 있는 거야. 유전은 이제 따라가는 거다. 유전은 이렇게 생식을 하다 보면 부모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게 되는 게 유전인 거지. 그래서 부모를 닮고 이제 부모랑 똑같고 하는 것들이 이제 유전이다. 그래서 어쨌든 생식과 유전을 한다라는 거야. 이건 단세포, 다세포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생식, 생물이 자손과 닮은 자손을 남김으로써 종종 유지하는 현상이다. 유전은 그래서 생식 과정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유전자, 유전 물질을 자손이 물려받아서 부모를 닮게 되는 거다. 그지? 물론 아예 부모랑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그렇지. 자,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것도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기에 뭐 돌연변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생명현상 특성 중에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생식과 유전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긴 6번이라고 나왔는데 7번은 뭐냐면 적응과 진화를 한다는 거죠. 니네 이거 통과 때도 배웠잖아. 통과 때도. 자, 적응이라는 건 뭐지? 환경이 바뀌면 그 바뀐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한 결과 어떻게 되는 거야? 신체 구조가 좀 달라진다거나 걔네들의 습성이 그 환경에 맞게 변해가는 게 적응이지. 그 적응 현상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유전자가 어때? 저 위의 세대랑은 많이 달라지지. 그래서 아예 새로운 종이 돼.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진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적응하고 적응해서 살아남다 보면 결국 유전자가 달라져서 새로운 종이 되는 진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건 단세포 생물들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니네 통과 때 그거 배웠지?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해서 배웠잖아. 자,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들 사이에서 걔네가 빠르게 번식하다 보면 돌연변이로 내성이 있는 세균이 태어나. 자, 이거는 적응과 진화야, 생식과 유전이야. 생식과 유전이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들 사이에서 내성 있는 애가 떡하니 태어났어. 돌연변이로. 이건 생식과 유전. 그런데 만약에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항생제가 투여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들은 대부분 죽겠지? 그러나 돌연변이로 태어났지만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는 살아남겠지? 그럼 그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집단에서는 항생제 내성 있는 세균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겠지? 그럼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들만, 그지? 걔네가 주가 되겠지? 그러면 세균의 종이 달라진 거지. 그럼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뭐 그런 것들. 이거 이미 우리 통과 때 다 배운 거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적응이라는 것은 생물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형태, 기능, 생활 습성 등이 변하는 걸 적응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면 뭐가 변한다? 유전자가 변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적응을 거쳐서 진화가 일어나는, 적응과 진화를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거 사막여우, 북극여우, 그지? 그다음에 양엽, 음엽 이거 다 우리 통과 때 배웠던 내용이지, 그지? 그거는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가지 지금 얘기를 했지. 생명현상의 특성 7가지 얘기했어, 그지? 자, 여기다 적어봅시다. 7가지 뭐뭐뭐 얘기했냐? 첫 번째가 뭐였어? 야,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지? 두 번째는 뭐였지? 모든 생명체들은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물질 대사를 하더라. 세 번째는 뭐였지? 모든 생명체들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뭐 하더라? 반응하더라. 맞니?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항상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항상성 유지. 그지?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거. 뭐 한다? 자, 대부분의 모든 생물들은 자손을 남기려고 한다. 생식을 하고, 그지? 유전을 한다. 그러면서 생식 과정 중에 유전자가 물려져서 자손이 부모를 닮게 되는 유전 현상이 나타난다. 맞아? 그 다음에 생식을 한 결과 자손이 태어나기까지는 뭐야? 특히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발생 과정, 그리고 생장,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발생이 일어나고 생장이 일어난다.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있었어?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뀐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 신체 구조가 달라지고 습성이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져서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이 되면 결국 새로운 종이 되는 진화가 일어난다. 7가지 배웠지? 자, 이거 정리하는 거야. 너희도 써놔야 돼. 그래서 이 7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 생명체라면. 그럼 이때 이 7가지 특징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네들 4가지는 그 생명체가 그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이게 개체 유지 현상이라고 해요. 개체 유지.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다. 그런데 얘네들 생식하면서 유전이 되고 발생과 생장 과정이 나타나고 적응과 진화를 하는 거는 뭐다? 그 사람이면 사람, 뭐 예를 들어 강아지면 강아지, 그 종을 유지하기 위해 나타난 특징이다.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 그죠?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 7가지를 또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얘네들 넷은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다. 얘네들 셋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다미도 써놔. 이렇게 정리해놔. 써놔라. 썼어?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예제 문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대표적인 거 하나 봐볼게요. 여기 봐봐. 다음은 폭탄 먼지벌레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지문이 쭉 나와 있지. 자, 여기 봐봐. 폭탄 먼지벌레 항문 주위에 있는 분비샘은 내부 구획과 외부 구획으로 쭉 나뉘어져 있다. 내부 구획에는 무독성 혼합물이, 외부 구획에는 효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각 구획의 내용물이 방출되면서 산소 기체가 생긴다. 이 기억 줄거져 있지. 이로 인해 생긴 압력은 팝하는 소리와 함께 독성 물질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물질의 온도는 거의 100도에 달한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줄거져 있어. 각 내부 구획과 외부 구획에 효소가 들어있는데 각 구획의 내용물이 방출되면 산소 기체가 생겼대. 이거 뭐가 일어난 거냐? 야, 그 내부 구획에 들어있는 혼합물이 외부 구획에 들어있는 효소에 의해서 서로 화학 반응을 한 거야. 그 결과 산소 기체가 생긴 거니까 여기서 줄거놓은 기억은 생명현상 특성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이 된다고? 물질대사. 그러면 보기 중에서 이 물질대사라는 생명현상 특성에 해당되는 예시를 하나 골라라 이 말이지. 자,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해봐. 곰팡이가 세포를 통해 에너지 얻는데, 자, 에너지를 얻는다, 뭐 예를 들어 분해가 된다, 이거 다 물질대사야. 답은 1번이겠지. 그치? 자,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지? 그럼 2번은 뭐야? 플라나리아한테 빛을 비췄더니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는 건 생명현상 특성 중에 뭐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써놓으란 말이지. 얘는 자극에 대한 반응. 자, 부착형 귓불의 부모 사이에서 부착형 귓불의 자녀가 태어난대. 그렇지, 이건 생식과 유전, 그지? 생식과 유전. 자, 개구리의 수정란이, 봐봐,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쳐서, 이거 환전한, 이거 오타지? 완전한이다. 완전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건 뭐지? 그렇지, 발생과 생장, 그지? 그렇지. 이렇게 예시들, 발생과 생장. 자, 기러기는 폐와 연결된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수천 미터 상공에서도 날 수 있다. 이거는 그 환경에 뭐야? 적응한 거야. 그지? 적응한 결과 그런 구조를 갖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적응과 진화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예시들이 주어졌을 때 그 예시가 어떤 생명현상 특성에 해당되는지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니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옆에 써버릇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되게 애매한 예시들도 있거든. 그런 거 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이러스라는 거네요. 바이러스. 야, 뜬금없이 바이러스가 왜 나오냐? 자, 일단 우리가 바이러스는 말이야. 야, 세균은 뭐야? 세균. 얘들아,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세균은 생물이야 아니야?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생명현상의 특성이 다 나타나거든. 얘는 생물이야. 또는 생명체야.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어때? 바이러스는. 자, 얘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다 이렇게. 중간형이다.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생물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들, 생명현상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여기 보면 요거 나오죠. 뭐 여기 바이러스의 구성 발견 나오는데 일단 크기만 놓고 보자면 바이러스가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이거야. 여기 보면 세균 여과기라는 장치가 있어. 그러니까 요 실험 딱 나오면 이게 크기 비교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거든. 뭐냐면 얘 봐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세균 여과기라는 게 일종의 필터야, 필터. 그럼 말 그대로 봐. 세균을 걸러주는 장치란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세하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럼 거기다가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섞여져 있는 어떤 혼합액, 용액을 여기 통과시키는 거야. 그러면 통과시키면 걸러진 밑에 놈이 있겠지 여기. 자, 이거 여과액이라고 합시다. 여과액을 들여다봤대.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만 있냐면 바이러스만 있더래. 봤더니 이 세균 여과기 위에는 세균이 있더래.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요 구멍에다가 얘네들이 섞여져 있는 걸 통과시켰을 때 세균은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야. 근데 바이러스는 통과를 했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뭐야? 세균은 요 구멍보다 크기가 큰 거고 바이러스는 구멍보다 크기가 작다는 얘기지.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여기 보면 이제 바이러스의 구성 그래서 나오는데, 자, 바이러스의 구조. 뭐 바이러스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겠지. 여러 다양한 애가 있다만 예를 들어서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게 뭐냐면 생김새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있잖아. 야, 바이러스들은 이렇게 단백질로 된 껍데기가 있어. 단백질로 된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그 껍데기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핵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핵산. 바이러스는 단백질로 된 껍데기와 그 안에 핵산이 들어있다 이렇게. 그럼 핵산이면 DNA, RNA잖아. 자, 바이러스도 핵산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그런데 세균도 생물이니까 당연히 핵산 가지고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른바 생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핵산을 두 종류를 다 갖고 있어. DNA도 가지고 있고 RNA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바이러스들은 말이야, 이 핵산을 갖고 있기는 한데 DNA하고 RNA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에는 DNA라는 핵산을 가지고 있어. 근데 바이러스 중에 어떤 애는 RNA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R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선생님은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만 지금 이 시국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있잖아. 코로나는 뭐 때문에 걸려?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질병이거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핵산을 뭘 갖고 있을까? RNA를 갖고 있어. 참고로 바이러스도 돌연변이가 있거든. R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막 니네 요즘 뉴스도 잘 안 나온다만 한때 막 한참일 때는 뭐 어때 막 그 변이가 막 뭐 무슨 변이가 막 뭐 오미크론이니 뭐 많았잖아. 그지? 뭐 델타 변이니 뭐 이런 거 되게 많았다고. 이게 RNA 바이러스여서 그런 거야.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 그러면 자 참고로 이제 근데 바이러스들이 뭐 얘를 박테리오 파지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바이러스들인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생물적인 특징과 무생물 요게 중요해. 요게 뭐가 있느냐, 그지? 뭐가 있느냐? 야, 여기다 정리를 해볼게.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생물적인 특징. 그리고 무생물적인 특징. 자, 우리가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 그죠? 자, 바이러스 지금 얘 봐봐. 생긴 거 봐봐. 이거 세포야 아니야? 너네 핵산이 있다고 세포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아까 세포이려면 반드시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3가지 있어야 된다 그랬지. 리보솜도 있고 세포막도 있고. 근데 이거 지금 있냐? 바이러스는 말이야 세포 구조가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어? 세포 구조가 아니란 얘기지. 그냥 단백질로 된 껍데기 안에 핵산이 들어있을 뿐이다. 그걸 세포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그러나 핵산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지? 세포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냥 단순히 핵산을 갖고 있다라는 건 생물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핵산을 가져. 다만 방금 얘기했듯이 핵산 2종류 중에 한 종류만 DNA 또는 RNA 둘 중에 하나만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자 참고로 이제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굉장히 크게 작다 그랬잖아.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는 대장균이라는 세균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야 뭐냐면 여기다 써올게 그러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그냥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얘는 뭐 할 수가 없어. 그냥 쉽게 말하면 단백질 결정이야. 단백질 결정체. 단백질 결정체. 그런데 자,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애는 대장균이라는 세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게 대장균이라는 세균이야. 그럼 얘는 생물이지. 생물이니까 얘는 이 대장균은 이 안에 뭐 DNA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지? 뭐 리보솜도 있고, 뭐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박테리오파지는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되게 작아 크기가. 대장균에 비해서도 크기가 매우 작아. 근데 니는 알다시피 바이러스 증식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박테리오파지가 이렇게 대장균에 올라탄다? 올라타면은 이 껍데기 안에 갖고 있는 DNA 갖고 있다 그랬잖아? 요걸 이렇게 밀어넣어. 세균 안으로. 그러면 이 세균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안엔 여러 가지 효소들도 갖고 있을 거 아니냐? 바이러스는 얘 자체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면 DNA 밀어넣은 다음에 이 대장균이라는 생물이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갖고 지 DNA를 막 복제를 해. 그러면 그 DNA 가지고 또 뭘 만들어? 그 DNA 저장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 대장균 거를 이용해가지고 그 DNA를 감싸는 뭘 만들어? 껍데기를 막 이렇게 껍데기를 막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 바이러스의 개수가 늘어나면 이 바이러스가 이 대장균을 뚫고 나와. 그러면 그 결과 이 대장균이라는 세포는 죽는 거야. 그럼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는 이유도 똑같은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는 세포 안으로 지들의 핵산을 밀어넣은 다음에 내 세포 안에 있는 걸 이용해서 그 바이러스가 수가 늘어나서 바이러스가 세포를 뚫고 나오면 그 세포가 죽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열이 나고 아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이 대장균의 기생을 하는 거야. 이걸 숙주세포라고 불러. 숙주세포. 그러니까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의
숙주세포는 대장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 바이러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결정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소위 말하는 물질 대사라는 거 못해. 쉽게 말하면 증식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자 방금 봐봐. 이 바이러스가 어찌됐건 간에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면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숙주세포 걸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고? 야, 증식할 수 있어. 맞아? 증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DNA 막 복제해서 만든다 그랬지? 그럼 뭐 하는 거야? 물질 대사 가능한 거야. 물질 대사가 가능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증식이 가능해. 맞니? 그 다음에 그렇게 막 증식하다 보면 뭐가 또 생기겠냐? 얘네들 사이에서 돌연변이도 나타날 수 있거든? 그럼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라는 건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야? 유전현상 나타난다. 돌연변이 같은 거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무생물인 거야. 근데 얘가 숙주세포 안에만 들어가면 마치 생물인 것처럼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거야. 알겠니? 특징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단순하게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숙주세포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물질 대사도 할 수 있고 증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유전현상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생물적인 특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니네가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 이게 있어. 숙주세포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맞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생물 현상의 특성 중에서 뭐 생식과 유전일 거잖아. 생식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그지? 우리 생식이 뭐였지? 다세포 생물들이 예를 들어 유성생식이라고 그러면 생식 세포를 만들어서 그게 결합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거잖아. 야, 바이러스 세포야 아니야? 니네 보기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보는 거야.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 내에서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OX. 답이 뭘 것 같아? 응? 왜 X야? 분열한 게 아니라 저거 갖다가 그렇지, 조심해야 돼. 여기서 분열을 한다라는 건 세포 분열한다는 얘기야. 맞아? 얘 세포가 아니야. 세포가 아닌 애가 어떻게 분열을 해? 증식하는 건 맞지만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꼭 조심해야 돼. 그럼 바이러스는 어떻게 증식하는 거야? 숙주세포의 효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가 갖고 있는 핵산을 복제하는 거지. 핵산을 복제해서 증식하는 거지 분열을 통해 증식하는 거 아닙니다. 꼭 명심. 이거 엄청 틀려. 그지? 틀리려고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숙주세포 안에서 증식한다 이거에만 꽂혀가지고 이 말을 안 보고 틀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증식을 하지만 이거 생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증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알겠어? 근데 그 얘기가 아마 요 뒤에 쭉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지? 자, 여기 밑에 나오지? 그래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이제 생물적인 특징과 무생물적인 특징. 그지? 자, 그래서 생물적인 특징은 다른 생물의 기생, 그지? 숙주세포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증식을 하는데 요거 꼭 조심하라 그랬다. 이게 세포 분열 통해서 증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명심해야 돼. 꼭. 알겠어? 숙주세포의 효소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지 핵산을 복제를 하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데 이거 DNA 또는 RNA 갖고 있는 거야. 요것도 좀 명심해 주시고. 알겠어? 이렇게 그냥 컴마 돼 있으면 둘 다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위에 써 있긴 하다. 그지? DNA 또는 RNA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렇게 생물적인 특징과 무생물적인 특징이 둘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이 중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대.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가 바이러스가 먼저냐 세균이 먼저냐라는 논란이 있었답니다. 누가 먼저겠어? 세균이 먼저지. 왜? 바이러스가 먼저일 수가 없는 게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는 뭘 할 수가 없는 애겠지. 그치? 알겠어? 그래서 지구상에 나타난 생명체는 세균이 먼저다. 논란의 종지부가 이제 찍힌 거지. 자, 그럼 왜 바이러스에 대해 얘기해봤으니까 자, 뒤에 탐구 문제 한번 가보자. 자, 해봐. 그 다음 페이지 이거 보이지? 자, 표는 가와 다, 가부터 다 하고 세균에서 그러니까 가나 다라 중에 하나가 야, 얘가 세균이겠지. 가부터 다와 세균이니까 얘가 세균일 거야. 맞니? 그래서 가나다는 각각 개구리 바이러스 종유석 중에 하나다. 옳은 거 고르래. 야, 봐봐. 개구리 바이러스 종유석인 니네 종유석이 뭐야? 돌이야 돌. 그냥 석회동굴 안에 생기는 그지? 야, 당연히 종유석은 무생물이겠지? 맞네? 그럼 우리가 이제 가나다 중에 어떤 애가 개구리고 바이러스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니? 얘 봐라. 야, 생각해봐. 유전 정보를 갖는 핵산이 있고 물질 대사하는 세포로 돼 있고 이건 다 생물에게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무생물은 이게 싹 다 안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종유석은 이 모두가 다 X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누가 종유석이 돼야 돼? 다가 종유석이 돼야 되겠지? 여기에 당연히 X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봐. 개구리하고 바이러스 보자. 개구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지? 이거 세균이란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야, 그지? 야, 봐라. 그러면 개구리건 바이러스 둘 중에 하나인데, 핵산은 당연히 둘 다 가지고 있지. 맞아? 그 다음에 봐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라 했으니까, 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바이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가 개구리겠지, 그지? 맞아? 자, 그럼 니은 디귿 자 봐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이 이루어진다. 이거 내가 아까 뭐만 나타난다 그랬어? 야, 발생과 생장은 이 봐봐. 얘들아 여기서 개구리하고 세균이 둘 다 생물일 거 아니야. 근데 개구리는 다세포 생물이고 세균은 단세포잖아. 발생과 생장은 다세포에서만 나타난다 그랬지. 맞아? 따라서 니은은 개구리는 다세포니까 생장이 이루어질 거고 세균은 단세포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을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얘는 뭘 해? 세균도 세포 분열은 하거든. 세균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 증식을 하는 거야. 증식. 알겠어? 자, 보기를 봐보자. 가는 바이러스다. 맞지? 기억부터 디귿 중에서 동그라미인 것은 니은 하나만 해당되네. 맞지? 유전 정보를 갖는 핵산이 있다는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와 세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려면 서로 달라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핵산이 있는 건 바이러스도 핵산이 있고 세균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알겠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바이러스의 특징도 머릿속에 이미 다 숙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물이라고 하는 애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도 숙지가 돼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럼 뒤에 보면 이제 개념 체크가 나오는데 이거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알겠죠? 야, 거기 나와 있는 이 개념 체크 있지, 요거?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6번, 8번까지 있구나. 요거 지금 요건 답지가 없어. 요건 내가 풀어줘야 되니까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일단 한 시간 한 5분 줄 테니까 요 좀 풀어봐봐. 응? 풀어보십시오. 여기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OX 해라. 자, 생물체는 모양과 기능이 동일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냐? 자, 모양과 기능이 동일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고 다세포는 조직, 기관, 기관계 이렇게 개체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생물체 전체가 모양과 기능이 동일한 한 종류의 세포냐 이 말인 거거든. X지. 생물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지. 왜냐하면 특히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생물은 생식을 통해서 자신과 닮은 개체를 남겨서 종족을 보존한다. 맞지? 아까 생식과 유전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이 수반돼서 나타나.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단세포 생물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지? 자, 2번. 틀린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물질 대사 중 에너지를 흡수하여 물질을 합성하는 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화작용이라고 하지. 여기를 고쳐야 되고. 2번.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지는 것은 적응의 예가 아니라 뭐야? 자극에 대한 반응. 라고 고쳐줘야 되고. 자, 3번. 어린 개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림으로써 성체가 되는 발생이 아니라 이거는 생장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수정란에서 어린 개체가 되는 것까지가 발생인 거야. 여기 어린 개체가 성체되는 거는 생장이라고 해야 돼. 자, 3번.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지금 그림을 보면 가는 CO2 넣어주지? 이거 동화작용 확인하는 거고요. 얘는 영양소 넣어주는 거니까 세포 이화작용 확인하는 거야. 얘는 동화작용, 얘는 이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자, 알맞은 말을 써라. 실험 가와나는 모든 생명체는 전제가 뭐라고? 물질 대사를 한다는 전제로 실험을 한 거라 그랬어. 그지? 자, 그래서 가는 무슨 작용을? 동화작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 거고, 나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또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 둘 다 나타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생명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 내렸다 그랬지. 자, 4번.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구분할 수 있는데 차이점 두 가지만 써라. 그제? 뭐 이런 거 그냥 표로 쓰면 되겠지. 자, 동화, 이화. 그제? 얘는 저분자가 고분자. 얘는 고분자가 저분자. 그제? 또는 얘는 흡열 반응. 얘는 발열 반응. 그제? 뭐 이 정도 써주면 되겠지?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두 가지다. 그제? 자, 5번. 생명현상의 특성 나열한 거다. 그거를 설명과 관련 깊은 걸 골라라. 자, 미모사의 잎이 손을 대면 오므라드는 거는 뭐였어? 자극에 대한 반응이지? 시옷.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하는 건 체내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항상성 유지, 비읍.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한다. 뭐 에너지를 뭐 이런 말 나오면 이거 물질 대사지? 따라서 미음이 되겠고. 개구리의 수정란이 어린 개구리가 되는 건 발생과 생장에 들어가겠지. 그제? 자,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발생하고 생장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그냥 뭐 발생이니까 디귿 써주면 되겠고. 사막의 선인장이 잎이 가시로 변한 건 뭐야? 그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적응과 진화. 리을이 되겠다. 리을. 그지? 리을.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 생명인 건 유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니은. 그지? 민들레는 꽃이 피고 종자를 맺어 번식한다. 그러니까 이거 생식이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생식 있나? 기억. 기억.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생식하고 유전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고 생장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건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익혀놔야 됩니다. 자, 6번. 다음 생명현상 중에서 개체 유지를 위한 거. 개체 유지 위한 거 네 가지 있다고 했지. 뭐가 있다고 그랬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또 뭐였어? 발생과 생장을 한다. 아니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항상성을 유지한다 했었지. 그지? 자, 1번 봐봐. 1번은 뭐야? 이거 적응과 진화지. 적응과 진화는 뭐야? 이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거지? 2번 니은. 생물 체내에서는 이거 물질 대사. 디귿. 3번. 생물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몸의 상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항상성. 리을. 생물은 자신의 DNA를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준다. 이거 유전. 따라서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이면은 누구하고 누구다? 니은과 디귿.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두 개 골라주면 됩니다. 요것도 편집하다 오타가 난 거지.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 있어야 되는데 1, 2, 3, 4가 같이 있네.
자, 7번.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 중 생물적인 특성은 생, 무생물적 특성은 무라고 써라. 자,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무생물적 특징. 살아있는 세포 속에 들어가면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건 생물적인 특징. 숙주세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른 생물이 합성한 효소를 이용해서 어쨌든 숙주세포 안에서 물질돼서 한다는 얘기지. 생물적인 특징. 세포 밖에서는 무조건 무생물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무생물적 특징. 자, 8번. 바이러스는 매우 작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지구에 출현한 최초의 생명체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라 그랬지? 자, 숙주세포가 없으면 독립적으로는 뭐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지? 그냥 단백질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지? 어떤 물질 대사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지? 결정체여서 뭐 스스로, 아니면 뭐 이 단백질 결정체 안 쓰고 그냥 뭐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고 어떤 생물학적 특성이 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개념 확인 문제 나오는데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다? 숙제가 되겠다. 오늘 숙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뭐 19문제, 20문제다, 그지? 이거 풀어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이라는 거 나와. 생명과학의 탐구. 자, 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할 때, 그지? 그 뭐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지?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자, 그래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가 뭐냐?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자,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거하고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거 두 가지가 나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 자, 사실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돼. 대부분 너희가 이제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대부분 얘는 잘 안 나오긴 하거든. 자, 그럼 귀납적 탐구 방법은 뭐냐? 보통 이제 생명과학 뒤에 이제 문제들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실험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어떤 현상을 내가 처음에 관찰을 했는데 뭔가 궁금증이 생겨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잖아. 보통 실험할 수 없는 현상들 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보통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을 쓰는 거야. 자, 뭐 할 수 없는? 실험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 보통 연구할 때는, 그지? 그럼 실험을 못 하니까 그냥 뭐야? 열심히 관찰만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순서를 보면은, 자, 내가 어떤 자연 현상을 우연히 보든 일부러든 봤어, 그지? 근데 그걸 관찰하다 보니까 뭔가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주제를 설정하는 거지. 근데 이제 실험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현상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되잖아. 그럼 관찰할 때도 내가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관찰을 할 건지, 어떤 순서로 관찰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안을 해. 그런 다음에 말 그대로 열심히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그 관찰한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떤 일반적인 원리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 이끌어내는 게 귀납적 탐구 과정입니다. 알겠어? 귀납적 탐구 과정이에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해서 알아내거나 한 게 뭐가 있느냐? 니네 통과에서도 배우지만 DNA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거 있지. 야, 생각해봐. DNA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라는 거를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밝혀냈는데 이걸 니네 실험을 통해서 이게 이중나선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을까? 자, 그 DNA의 구조를 왓슨하고 크릭이라는 사람이 알아낼 때 대표적으로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거라고 보면 돼. X선 회절을 이용해가지고 그 X선 회절 결과를 바탕으로 DNA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니네 통과 때 배웠지. 다윈이라는 사람이 갈라파고스 제도 가가지고 핀치새를 관찰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핀치새 갖고 뭐 실험한 게 없잖아.
이쪽 섬에 있는 핀칫의 습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찰하고 이쪽 섬을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 이 섬마다 핀칫새들의 뭐가 다르다. 부리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걸 토대로 뭐야? 아, 우리가 배운 자연 선택설이라는 거 주장을 한 거지. 이제 각 섬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 거기에 얘네들이 적응한 결과 부리 모양이 좀 달라지면서 결국 핀칫새가 여러 종으로 나뉘게 된 거구나. 그래서 그 각각의 섬에서는 그 섬의 환경에 유리한 애들이 뭐 이거. 그 다윈의 자연 선택설도 따지면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거라고 보면 돼. 다윈의 자연 선택설.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했는데 모든 생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이제 슈반이라는 사람이 세포설이라는 걸 제안을 했거든. 모든 생물은 뭐야?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 자, 뭘 해서? 이 사람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지. 관찰한 결과 뭐야? 독특한 어떤 구조의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설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따지면 귀납적 탐구 방법에 의해서 제안이 된 거라. 그 다음에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 아나? 침팬지의 어머니라고 하지. 침팬지 연구하신 분 계신데, 그지? 여성 과학자인데,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해서 사냥을 한다라는 거를 오랜 시간 동안 침팬지들하고 그 동고동락하면서 걔네들의 습성을 관찰한 결과 얘네들도 사냥할 때 도구 사용한다라고, 이제 알아내게 된 거란 말이죠. 그것도 따지면 귀납적 탐구 몇십 년 동안 그 침팬지들의 습성을 관찰한 결과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제인 구달의 침팬지 연구. 자,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귀납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느냐? 이런 거 좀 꼭 기억을 좀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 자, 너희가 이 단원에서 푸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얘야.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는 사실 대부분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로 확장을 하자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건 다 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실험에 대해서 나온다, 그지? 실제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자, 봐봐. 내가 어떤 현상을 우연하게 관찰했어. 관찰해 뭔가 궁금증이 생긴 거야. 예를 들자면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파스테르의 콜레라 연구가 있거든. 그죠? 파스테르 콜레라 연구. 그리고 뭐 에이크만의 각기병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닭이 있는데 닭한테 모이를 줄 거 아니냐? 근데 우연하게 이 닭을 기르는 농장들 다니다 보니까 이쪽 농장에서는 닭에 모이를 줄 때 현미를 좀 섞어서 주는 거야. 근데 이쪽 농장은 그냥 일반 모이를 주는 거야. 근데 봤더니 각기병이란 병이 있는데 이 현미를 준 애들은 각기병이 잘 안 걸리더라는 거야. 그걸 네가 우연히 봤어. 그러면 그게 드는 생각이 근데 얘네들은 각기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야? 이 현미를 먹은 애들은 왜 각기병이 잘 안 걸리지? 라고 이제 궁금증을 가졌어. 문제인식을 한 거야.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얘네들은 각기병이 안 걸리고 얘네들은 각기병에 걸린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 자, 그게 뭐냐면 바로 가설 설정이야. 자,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현상을 관찰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자기 나름 그걸 가지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걸 가설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가설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가설은 뭐뭐일 것이다로 이렇게 끝나.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려. 그러면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 뭐하는 실험을 하는 거야, 실험. 그러니까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실험이 수반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다 써볼게. 그래서 방금 어떤 현상을 관찰했다 그랬어? 그 현상을 보고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내 나름의 어떤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뭐 한다고? 가설? 설정. 그러면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지. 실험. 탐구를 수행하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 실험을 할 때도 그냥 막 하진 않겠지.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실험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느냐, 뭐 실험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실험 뭐 예를 들어 그 방법 안에는 내가 실험할 때 뭐 사용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그지? 이런 것들을 뭐야? 계획을 세워서, 그지? 실험하기에 앞서서 이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뭐야? 실험을 하겠지. 맞죠? 그러면 그 실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 자, 결과를 일단 분석해봐. 그 결과를 분석을 해, 그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내가 이제 그 실험의 결론을 내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결론이 예를 들어 처음에 내가 세웠던 이 가설이라는 것과 맞는지 틀린지 봐야 되겠지. 자, 만약에 내가 실험한 결과 나온 결론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설하고 일치해. 그럼 어때야 돼? 자, 이제 내 실험 결과 내가 생각한 거 똑같은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걸 검증을 받아야지. 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네가 해보는 거야. 네가 해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해보는 거야. 그 일반화라 그래. 자, 그랬더니만 만약에 다른 사람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더라. 그러면 결국에는 일반화가 됐으니까 그걸 토대로 내가 뭐야? 최종적으로 그 가설이 이제 맞는 주장이 되는 거잖아. 그걸 토대로 내가 어떤 이론을 주장한다던가 학설을 주장한다던가. 주장하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다마는 실험을 통해 나온 결론이 가설하고 맞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요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거야. 가설을 고치든지 아니면 실험 방법이 잘못됐다면 실험 방법을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만약 가설과 결론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자,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게 뭐냐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야. 그럼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실험을 할 거 아니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대조 실험이라는 걸 해야 돼. 대조 실험 또는 비교 실험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대조 실험, 그럼 비교 실험 이런 게 뭐냐? 실험을 할 때, 자, 대조군이라는 것과 실험군이라는 거를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해야 돼. 뭐 들어는 봤겠지. 의미는 몰라. 대조군은 뭐냐면 일단 비교 대상이 되는 애인 거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 예를 들어 뭐 광합성 갖고 예를 들자면 광합성을 하려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지 않니? 맞아? 그리고 모두 필요해. 빛도 필요하잖아. 그러면 광합성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광합성한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산소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는 내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주느냐, 얼마나 넣어주느냐, 빛의 세기는 얼마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광합성을 하냐 안 하냐, 혹은 한다면 얼마나 하느냐가 달라지겠지. 자,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잘 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지금 방금 광합성 얘기했다만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빛의 세기라든지 하다못해 또 이제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 광합성 실험에 영향을 주거든. 실험을 할 때 실험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뭐 한다고? 실험에 어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요인들을 우리가 변인이라고 불러요. 아마 밑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자, 여기 지금 보면 요거 이제 순서 나오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대조 실험과 변인 그래서 나오지, 그지? 자, 그래도 일단 변인이라는 거 잘 봐. 잘 봐. 어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 결과라든지 같은 실험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애들 우리가 변인이라 부르는데, 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자, 예를 들어서 광합성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서. 자, 광합성을 하면 이제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산소가 얼마나 만들어지느냐에 영향을, 자, 방금 이제 이산화탄소 영향 주고 빛의 세기도 영향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온도도 영향을 주거든. 그럼 이 세 가지는 통틀어서 변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얘네 다 영향을 주는데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광합성 실험을 할 때 어떻게 돼야 되냐? 나머지 빛의 세기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거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CO2만 더 많이 넣어주냐 적게 이걸 따져봐야 되겠지.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변인 중에서 실험을 하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변인은 뭐라고 하냐면 통제 변인이라고 불러. 변인 중에서 실험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변인은 뭐라고 부른다? 통제 변인이라 불러. 그러면 실제로 내가 아까 이제 이산화탄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으면 이산화탄소의 뭐 농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실험하는 동안에 그 변인들 중에서 조작해주는 변인 뭐라 부르는 거야? 조작 변인이라 하는 거야. 조작 변인. 조작 변인. 자, 실험하는 동안에 조작해주는 변인. 이걸 조작 변인이라 하는 거야. 알겠어? 참고로 이제 요 통제 변인하고 조작 변인 내가 실험할 때마다 바꿀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일정하게 유지하고 빛의 세기만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빛의 세기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산화탄소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내가 통제했다가 조작했다, 통제했다, 조작했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독립변인이라 불러. 자, 그런데 생각해봐. 광합성을 하면 아까 산소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예를 들어서, 다음 이해되고 있어? 야, 그러면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 결과 이제 산소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내가 이산화탄소를 예를 들어서 많이 넣어주면 산소가 많이 발생할 거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넣어주면 적게 발생하겠지. 반대로 뭐 이산화탄소는 충분히 넣어준 상태에서 빛의 세기가 예를 들어서 강해지면 광합성 많이 하니까 산소 많이 발생하겠지. 혹은 빛의 세기가 약하면 산소가 적겠지. 자, 여기서 산소가 발생하는 정도는 어때? 얘네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 맞지? 얘 혼자 달라지진 않잖아. 내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빛의 세기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산소가 많이 이게 달라지지. 자, 여기서 산소가 발생하는 건 일종의 광합성 결과잖아. 자, 무슨 얘기냐? 변인들 중에서 일종의 결과에 해당되는 변인이 있어. 근데 그 결과는 얘네들에 의해서만 달라지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속 변인이라 그래. 종속 변인. 코 좀 그만 풀어. 아유, 자, 종속 변인은 변인들 중에서 보다 일종의 결과에 해당되는 결과. 일종의 실험 결과야. 일종의. 결과에 해당되는 변인인데, 자, 종속돼 있다 이 말이야. 뭐해?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이걸 종속 변인이라 그래. 자, 그러면 잘 봐.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대조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대조군이라는 것과 실험군이라는 걸 반드시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 대조군은 일종의 비교 대상이 되는 애라 그랬지. 그럼 어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작 변인, 내가 뭔가 조작을 할 거 아니냐, 실험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원본이야.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은 집단이나 대상을 대조군이라 하는 거야. 자,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은 집단 또는 대상, 이게 대조군이야. 그러면 실험군은 말 그대로 뭐야? 실험할 때 내가 뭔가를 조작해주는 집단이 있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 농도를 달리한다든지 이런 거, 그게 실험군이야. 근데 여기 보면 써 있지. 조작 변인,
아니 실험군 대조군. 자 여기는 비교군이라고 돼 있지. 실험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아무 조건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을 대조군이라 한다. 실험군은 인위적으로 실험 조건을 변경 또는 제거한 집단을, 그러니까 실험할 때 실제로 뭔가 건드리는 집단이 실험군인 거야. 일단 실험하는 동안에 당연히 뭔가를 조작해주는 집단.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나중에 실제 문제 풀면서 이 실험에서 대조군이 뭐고 이거 찾아야 되는데,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 있지. 어떤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있는데 A는 대조군이 B가 실험군이래. 그럼 그 A하고 B에서 결정적인 차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그 실험에 뭐가 되는 거야? 조작변이 되는 거야. 이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둘의 차이가 조작변인이라고 보면 돼. 그렇잖아. 여기 보면 뭔가를 조작을 했대잖아. 그지? 변경 또는 제거했다는 얘기는 조작을 했다는 얘기지. 그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그 뭔가 변화를 준 걔가 그 실험에서 뭐가 되는 거다? 조작변인이 되는 거야. 자,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정의를 좀, 이 뜻을 좀 잘 알아두시고 실제로 이제 실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실험할 때는 반드시 대조 실험을 해줘야 된다. 그 대조 실험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걸 하는 이유는 뭐겠어? 신뢰도를 높이는 거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군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나중에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신뢰할 수 없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변인 통제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실험에서 내가 어떤 애는 통제해주고 어떤 애들은 조작해주고, 이 과정이 변인 통제입니다. 알겠니? 뭐 어떨 땐 두 번째 실험할 땐 예를 들어서 얘를 여기 조작 변인에 해당되는 애를 통제해주고 얘를 조작해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 과정을 변인 통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한 가지 변인만 조작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그럼 이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통제 변인. 자, 그럼 그 예를 갖고 한번 해보자. 여기 보면 플레밍의 실험, 페니실린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파스테르, 콜레라, 탄저병 연구, 그 다음에 에이크만의 뭐 각기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지? 이거는 봐보자. 예를 들어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자, 우리 알다시피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푸른 곰팡이에서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거거든. 자, 그거에 대한 얘기야. 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세균을 배양하고 있었대. 근데 우연하게 한 접시에,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 곰팡이가 핀 거야. 근데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폈는데 그 주변에는 세균이 없더라는 거야. 그걸 관찰했어. 그러면 왜 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지라는 문제를 인식한 거야. 맞아? 그러면 니네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혹시 이 곰팡이에서 뭔가가, 이 세균이 번식 못하게 하는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가 세균이 번식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게 가설이야, 가설. 그래서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푸른 곰팡이가 뭔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라고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거야. 이게 가설이야. 자, 참고로 이 가설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 알겠어? 자, 지금 이 실험에서 가설은 뭐야?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뭐야?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지. 자, 실험을 하는데 잘 봐.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세균을 배양한 접시를 두 개로 나눴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시 두 개 준비해. 여기 보면 이렇게 접시, 배지라고 하는데 배지 두 개 준비하는 거야. 여기다가 둘 다 세균을 이제 양분을 주입하면서 세균을 배양해. 동일한 세균을. 여기다 이제 세균 다 집어넣었어. 세균을 다 배양하는 거야. 그 양분을 주면서. 근데 한쪽에다만 뭘 집어넣냐면 푸른 곰팡이를 일부 집어넣었어. 자, 뭐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하자.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세균만 배양한 거야.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누가 대조군이야? 얘는 뭔가를 넣어줬잖아. 맞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A하고 B 중에 누가 대조군이고 누가 실험군이냐고. 얘가 왜 대조군이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게 뭐라고? 얘가 대조군이라고. 어? 얘가 대조군이라고. 그럼 얘는 뭐가? 그냥 세균만 배양한 얘는 푸른 곰팡이를 넣어줬잖아. 내가 인위적으로. 얘가 실험군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배양을 해봤어.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접시들에 있는 세균 숫자를 세어봤겠지. 자, 그랬더니만 A 이 세균만 배양한 데선 세균 숫자가 확 늘어났어. 어쨌든 시간이 지났더니. 그랬는데 B 접시에서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했더니 오히려 세균 수가 확 줄어들었어. 맞아? 자, 이런 결과가 나왔지. 결과 분석했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번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어때? 일치하는 거 아니야? 뭔가 물질이 나오니까. 맞아? 그렇잖아. 뭔가 물질이 나오니까.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 선생님이 대조군하고 실험군의 차이가 곧 그 실험에서 뭐가 된 조작 변인이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지금 봐봐. A가 대조군이고 B가 실험군이야. 자, 뭐가 달라 얘네들이?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을 해줬고 한쪽에는 접종을 안 했지. 그럼 이 실험에서 조작 변이는 뭐가 되는 거야?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실험의 조작 변이이 되는 거야. 그럼 통제 변이는 뭐야? 니네 대부분 통제 변이는 어떤 실험이든지 간에 그 실험실 환경은 통제 변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접시를 생각해봐. 하나는 졸라 따뜻한데 하나는 졸라 추운 데서 배양하면 그래서 나중에 얘가 세균수가 적으면 이게 추워서 없는 건지 곰팡이 때문에 없는 건지 알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두 대조군과 실험군을 배양하는 실험실의 환경은 둘 다 똑같아야 돼. 통제 변인인 거야. 그 다음에 세균의 종류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처음에 넣어준 세균의 양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이 똑같은 거. 그거는 그 실험에서 뭐가 되는 거야? 통제 변인 되는 거야. 종속 변이는 일종의 결과에 해당된다 그랬지. 종속 변이는 뭐야? 야, 얘네들의 이 결과의 차이가 종속 변이야. 그러면 뭐야? 세균의 증식 여부. 얘는 증식을 했고 얘는 증식을 못 했지. 그럼 그게 이 실험에 뭐가 되는 거야? 종속 변이. 결과가 되는 거야. 달라지잖아. 곰팡이를 넣냐 안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잖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자, 이 실험에서 실험군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해 준 거. 대조군은 접종하지 않은 거. 자, 조작 변이는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는 뭐다? 접종을 했냐 안 했냐지? 그게 이 실험의 뭐다? 조작 변이. 그러면 그 결과의 차이가 뭐다? 종속 변이. 세균이 증식을 했냐 안 했냐. 그제? 통제 변이는 그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 조작 변이를 제외한 나머지들. 실험실 환경. 그제? 나머지. 그건 다 통제 변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자, 지금 봤더니 아까 얘기했지. 탐구 결과 정리 및 해석.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했고 접종하지 않은 접시 증식했더라. 그 결과 내린 결론이 뭐다?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든다라는 결론이 나왔지. 자, 이 결론이 아까의 가설하고 어때? 동일하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반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그럼 너희가 어떤 실험 문제 풀 때 대부분의 문제는 이 결론이 가설하고 일치하는 게 나올 거야.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내신에서는 결론 주고 이 실험의 가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너희가 푸는 문제의 99.9%는 뭐라고? 결론하고 가설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결론에다가 이거를 뭐뭐일 것이다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실험의 가설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파스테르 실험도 뭐 실험군 대조군.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제 실제 문제를 풀면서 해보자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와서 요 뒤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